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냉병기로 제한이 되어 있었던 양국 군인들의 충돌은 화기를 사용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죠. 과거 역사적으로 1962년에 중인전쟁이 있었고 가까운 시기로는 2017년에 부탄 지역에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0년경에도 양국 간에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국경 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 국경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죠. 그 시작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국력이 약해진 청나라를 상대로 해서 인도와의 국경을 영국에게 유리하게, 다시 말해서 식민지였던 인도에게 유리하게 설정한 일이었죠. 이것을 맥마헌 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청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중국은 이 맥마헌 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1949년에 중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다름 해인 1950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나죠. 그리고 이 6.25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중국은 한국에 보냈던 군대를 되돌려서 티베트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한국에 출전했던 군대를 개선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오쩌둥의 정치적 계산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중국의 무력이 인도 국경 바로 앞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개념이었던 국경의 문제가 곧바로 두 나라 간의 군사 충돌의 위험을 가진 실질적인 현안이 되었죠. 그리고 이 양국이 서로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은 바로 이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맥마헌 라인에 의해서 인도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갔죠. 중국이 티베트 지역을 장악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선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국경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의 경계선은 국경선이라는 이름 대신에 실질통제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국경지역은 일반적인 국경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히말라야 지역의 가장 높은 지대에 속합니다. 낮은 곳도 고도 3,500m 이상이고 높은 곳은 5,000m도 넘죠. 이 정도 높이면 일반적인 헬리콥터는 엔진에 공급되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헬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동작 고도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높다고 하더라도 4,000m에서 6,000m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제대로 다니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판 능력이 매우 좋은 일부 차종 외에는 이 지역에서는 자동차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구가 희박하죠. 히말라야 이 지역은 고사하고 전체 티베트 지역에 사는 인구가 2018년도 중국 정식 통계로 344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것도 한족을 대량으로 라사 등의 지역에 이민을 시킨 결과고, 순수하게 살고 있었던 장족은 인구가 300만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 300만이 안 되는 인구도 주로 동쪽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서쪽 히말라야 지역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죠. 1957년에 중국이 인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카시미르 지역의 악사이친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악사이친 지역은 중국의 티베트 지역, 그리고 신강 위구르 지역, 이 두 중국 내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민감한 지역하고 인접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도, 파키스탄과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 지역의 무력 패권이 중국적 칼라로 물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후인 1959년에 티베트 지역,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피신을 하고 망명정부를 수립을 하죠. 이 사건에 분노한 중국은 인도에게 맥마헌 라인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악사이친 지역에서 중국에게 당한 인도가 그런 요구에 응할 리가 없었죠. 이런 식으로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다가 결국 1962년에 중인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중국이 확실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현재 악사이 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카시미르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이 나누어 점령한 상태가 돼 있고 지금까지도 매우 불안정한 곳이 되었죠. 카시미르 지역은 중국이 끼어들기 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종교로 인한 갈등으로 원래부터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게 된 것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 구도에서 당시 구소련은 인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소련이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죠. 다시 말해서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중국 역시 인도의 적인 파키스탄을 지원하게 되죠. 파키스탄 역시 적의 적인 중국이 악사이 친 지역을 진출함에 있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인도는 중국에게 위협을 느껴서 핵을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적의 적은 친구이니까 소련이 이 인도의 핵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중국은 다시 적의 적인 파키스탄에게 핵폭탄 기술을 제공을 했죠. 그야말로 중국, 소련, 파키스탄, 인도 사이에 적의 적은 친구라는 공식이 제대로 성립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옆으로 새는 이야기지만 인도 파키스탄의 갈등을 흔히 종교 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종교 분쟁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 힌두교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지지를 하죠. 그래서 인도 사회는 계급이 정해져 있는 사회이고 상류층에게는 너무나 좋고 하층민에게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많은 하층민들은 이러한 인도 사회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슬람은 계급이 없죠. 이슬람의 깃발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결국 이런 종교, 평등을 이야기하는 종교, 이슬람,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은 넓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공통 분모로 해서 독립을 했던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일단 독립이라는 것을 쟁취하고 나자 두 곳을 묶어줄 힘이 없었죠. 동파키스탄으로서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서파키스탄의 정치적 권력에 따라야만 하는, 그것을 또 모순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동파키스탄도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키스탄을 적으로 여기는 인도는 적의 적인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당연히 지원을 했죠. 그렇게 해서 동파키스탄은 결국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종교의 힘이 아니라 정치의 힘, 다시 말해 이해관계의 힘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이러한 국경 분쟁은 인도하고만 있는 것은 또 아니어서 그 옆에 있는 부탄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에 이 부탄에 인접한 동랑 지역에 도로를 또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랑 지역이 부탄과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죠. 당연히 중국과 부탄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은 1959년에 지도를 편찬할 때 부탄을 중국 영토로 편입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네루 인도 총리는 중국이 부탄을 침략한다면 이것을 인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부탄은 불교를 믿죠.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을 믿고 인도는 힌두교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이죠. 그런데 왜 이 부탄에 대해서 인도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일까요? 역시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이죠. 부탄과 중국은 국경을 470km에 걸쳐서 맞이하고 있는데 2005년에 해방군 200여 명 정도가 부탄 내륙에 진입을 해서 도로와 교량을 건설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중국이 다시 재개한 것이죠. 중국은 부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와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부탄을 지원하기로 와 있는 인도 측의 군사 고문단은 철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중국은 부탄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도와의 사이에 있는 맥마흔 라인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히말라야 지역의 산악지대 전체를 중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히말라야 산지대의 아래쪽 평화지역은 인도가 가져가더라도 산악지역은 그 전체가 중국의 영토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의도는 아주 자명합니다. 만일 부탄을 중국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으면 중국은 티베트에서 남하해서 방글라데시로 진출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로 통하는 육로를 개척할 수 있으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있는 항구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봉쇄당하더라도 인도양을 통해서 석유 같은 전략적 자원의 보급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로부터 말라카 해협까지 가는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다, 인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바다, 여기가 중국의 보급라인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활개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결코 자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는 부탄 지역에 3천여 명의 병력을 보내서 중국의 진출을 막습니다. 그러자 인도의 병력이 증강된 데 위협감을 느낀 중국은 또 여기에 대응해서 병력과 무기를 이 지역에 증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인도는 점점 더 긴장 상태를 에스컬레이트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중국과 인도가 충돌을 한 악사이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5일에 중국이 먼저 수천 명의 병력을 라다크 지역 두 곳과 파키스탄이 시료 지배 중인 카미르 지역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이 지역에 갑자기 수천 명의 병력을 보낸 이유를 인도가 중국의 국경을 침범하면서 소란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악사이친 지역은 인도군과 중국군이 자주 승강회를 하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악사이친 지역에서도 두 나라 군대가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처음에는 북쪽 지역에서 조금씩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동을 해서 인더스강 상류 중에 하나인 갈완강 지역을 거쳐서 이번 사건이 난 것은 판공처 호수 지역으로 바뀌었죠. 남하한 것입니다. 금년 6월 중순에 갈완강 지역에서 충돌이 났었는데 이때 인도의 고산부대가 장교를 포함해서 20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6명 중에 18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인민해방군 측의 피해는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측이 침묵을 지켰죠. 다만 인도 측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도 장교를 포함해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두 나라는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열병기를 소지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양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인도군 장교는 4200, 4300 고지에서 던져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상당히 격렬한 그런 전투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인도와 중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지역의 지형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 지금까지 제대로 잘 정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형이 두 나라 모두에게 불안정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불안하다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과 인도의 국경은 무려 3488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모두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죠. 중국 측 영역인 티베트 지역을 보면 가장 가까운 도시가 르카처인데 르카처까지 도로로 가면은 2140km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리 감각이 별로 없으실 텐데요. 제가 수년 전에 티베트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라사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갔고 이 라사에서 르카처까지는 차를 대절해서 갔습니다. 라사에서 르카처까지의 도로 길이가 26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좀 들러서 보느라고 거기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들리지 않고 곧바로 달리기만 해도 5시간 반에서 6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라사와 르카처 중간에 하룻밤을 머물렀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숙박객 중에 한 사람이 상하이에서 온 관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위생국 국장님인가가 고산병으로 아침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 티벳 여행 시에 쉽게 숨이 차고 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볼 때 제일 가까운 도시인 르카처로부터 이 판공처까지는 직선 거리는 1000km 정도 되겠지만 실제 주행 거리는 2000m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는 이렇다 할 도시나 거주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가에 있는 호텔이라는 것도 직접 가서 보시면 막 달리고 있다 보면 황량한 곳에 영화 용문객잔에 나오는 그런 객잔 같은 것이 하나 나오는 이제 이런 식이죠. 따라서 중국 측 지역은 보급이 한번 오려고 해도 차량으로 며칠씩 달려와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 쪽에서 보면 뉴델리로부터 이 지역까지가 직선거리로 400km 정도인데 이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내리면 곧바로 평원입니다.
그리고 이 산악지대 바로 직전까지 민간 거주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는 달리 보급이 매우 용이하고 여차하면 대부도가 근접거리까지 와서 주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지대라는 약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말라야의 고지대에서 사정거리가 긴 무기를 사용하면 뉴델리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고도차를 한 4,000m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유낙하 시간이 한 45초 정도 됩니다. 포탄에 따라서 수평 속도의 차이가 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K9 같은 자주포를 생각해 보면 초당 한 1km 정도 속도로 날아가니까 원래 사거리 더하기 45km 정도를 더 날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군의 야포는 우리 K9만큼은 안 될 테니까 사정거리를 약 40km 정도 잡으면 85km 정도 날아간다는 거죠. 뉴델리까지는 닿지 않지만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까지는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중국제 미사일의 속도가 초속 7km 정도 되니까 원래 사정거리보다 한 315km 정도 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 한 1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이라고 하면 뉴델리까지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본다면 이곳 지형을 큰 윤곽에서 본다면 인도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병력을 보내거나 보급을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수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쟁이 일어난 지역인 이 라다크 지역의 판공처 호수 이쪽의 지형을 알아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중앙에 있는 가로로 긴 호수가 바로 판공처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서쪽으로 현재의 양국 간의 경계선이 지나가죠. 즉, 이 호수 위에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중국 측 수역에서 인도 측 수역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중국 쪽 수역은 민물이고 생물이 잘 살고 있지만 인도 쪽 수역에서는 염도가 높아서 생물들이 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판공처 호수의 남쪽에 호수가 하나 더 있죠. 스팡구르처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호수의 서쪽에 제법 넓은 협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법 넓다는 것은 군용 트럭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말라야 고산 지역은 협곡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좁아서 대규모 병력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5월에서 9월 사이 약 5개월 정도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외에는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통행이 어려운 데다가 산사태가 많이 나서 위험해서입니다. 이 서쪽편의 남북으로 난 이 협곡 외에 동쪽으로 나 있는 아주 좁은 협곡이 있죠. 이 좁은 협곡이야말로 이 악사이친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병력의 이동이 가능한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협곡을 둘러싸고 5개 정도의 고지가 있죠. 이 중에 중국 쪽 이름으로 헤이딩이라고 부르는 이 고지가 두 협곡 사이에 북쪽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협곡끼리 만나는 곳에 제법 넓은 평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추술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여기에 군사기지를 세워놨었죠. 인도 제14군의 지휘소가 여기 있고 1962년에 중국과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한 곳이라고 하죠. 이 협곡길은 인도군 입장에서 보면 카시미르 지역,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중요 통행로입니다. 그리고 이 협곡길을 따라 계속 북상을 하면 나오는 중간에 있는 평원지대가 바로 6월 중순에 중국과 싸워서 인도군들이 많이 사망했던 바로 그 갈완강 지역이죠. 인도는 갈완강 지역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반중 정서가 매우 높아졌고 당시 기본적으로 화웨이를 제재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인도 정부가 정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미디어에 따르면 당시 인도군의 수는 55명이었는데 이 55명을 인민해방군 300여 명이 몰려와서 약 6시간 동안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5명을 300명이 6시간을 공격했다는 것은 좀 상당히 과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양국의 긴장이 증가하면서 6월 달에 중국의 1호식 경전차가 출몰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호식 전차는 경전차인데 특히 고산지대에서 잘 동작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점점 더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었다는 거죠.